안녕하십니까. 서울은 학교다. 서울중구청과 선농문화포럼이 진행하는 동네 배움터 더 큰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를 말한다. 오늘은 6주차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미국에서 지원의 저력과 몰락의 징후를 본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세계 최고 국가로서의 지원의 저력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날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버클리 대학에 교환교수로 가 있을 때 세크라멘토라는 게 캘리포니아주의 주도입니다. 거기에서 파티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저에게 굉장히 잘해 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하고 이제 알아보니까 그분이 얼마 후에 한국에 올 계획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라도 좀 알아두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한국에는 왜 오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에서 한 어린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처음에 입양할 때는 생사가 불분명해서 서류를 제대로 못 갖췄는데 이제 심장병 수술을 완전히 끝내서 완쾌가 돼서 이제는 서류 수속을 받으러 한국에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은데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입양하기 전에 어린아이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속였느냐. 그러니까 건강한 아이로 속였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 이거죠. 자기는 한국에서 입양을 3명을 했는데 첫 번째는 지체장애자였고 두 번째는 소아마비였고 이번에 세 번째는 심장병 어린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딴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는 입양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장애자들을 주로 입양을 한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너무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가지고 바로 눈을 감고 합장을 했습니다. 이 여자분은 나보다는 10배는 잘 살아도 내가 원망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미국에는요. 이 입양을 하시는 분들이 자녀가 없어서 입양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스티브 스터링이라고 MAP 인터내셔널 대표로 소아마비로 입양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얘기를 들으면은요. 이분은 입양아를 부모는 양부모는 입양아를 6명을 했는데 자기의 친자가 1명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미국 입양의 특징을 보면은 친자가 있는 부모들이 많이 입양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국적을 불문하고 남녀 불문하고 입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질병 장애자를 우선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세계 제일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저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지원의 의적인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큰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땅 넓이는 남한의 100배고요. 인구는 남한의 7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GDP는 남한의 14배고 1인당 GDP는 남한의 2배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제 인종의 구성을 보면은 인구를 약 한 4만 명으로 봤을 때 약 70, 백인이 65%, 히스패닉이 14%. 히스패닉이라는 건 멕시코계 사람들이고요. 흑인이 한 12% 정도. 그 다음에 아시아계가 한 5%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미국에서 보면은 자본주의 본산으로서의 그 면모를 볼 수 있는데 전 세계에서 영토를 돈을 주고 산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 미국에 가보니 처음에 이제 13주가 출발을 해가지고 맞아면은 누지애나 같은 거를 갖다가 프랑스에서 사들였고요. 그 다음에 또 캘리포니아는 멕시코로부터 넘겨받고 그 다음에 그 멕시코로부터 또 사들인 게 일부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알라스카는 어디서 샀어요? 러시아로부터 720만 불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 국무장관이 수워드였는데 수워드의 가장 어리석은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미국의 아주 중심이 되고 있지 알래스카도 사들인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냐 하면은 미국의 주 하나가 미국의 주가 50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주가 어느 나라를 이렇게 상대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는요. 캘리포니아는 프랑스하고 GDP가 비슷합니다. 2조 한 4천억 정도 되고요. 텍사스주는 브라질하고 좀 비슷하고요. 뉴욕주는 캐나다하고 비슷하고요. 플로리다는 인도네시아하고 비슷한 것 같이 미국의 한 주 한 주가 다른 나라의 한 나라하고 버금가를 정도로 미국은 큰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은 표준시 변경선이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잖아요. 이제 이스턴이 있고, 그 다음에 센트럴, 마운틴,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 패시픽 해가지고, 시간대가 4개가 되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정치 지형도를 보면 재밌는 게요. 동부 한쪽하고 서부 한쪽은 완전히 민주당 아성이고요. 가운데 이제 그 중부는 이것은 공화당 아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구분을 하려고 하면은 가서 봐가지고 시내 거리가 좀 새카맣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은 주로 흑인이라든지 히스패닉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백인들은 주로 공화당을 지지를 합니다. 당연히 백인들은 있으니까 보수일 수밖에 없고 민주당 계획은 대개 진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지원의 의적 저력을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내적인 저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의 포용성이죠. 미국은 DAC 효원국으로서 ODA라는 것은 이 공공원조를 얘기하는데 공공원조를 작년에 한 거를 이렇게 보면은 약 340억 달러 정도, 남한의 14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전환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아동 입양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입양아를 이렇게 수입한 거를 보면은 미국이 한 26만 27만 명 정도 수입을 했고요. 입양아를 수출한 나라는 중국이 1등입니다. 약 78,257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이 지원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 중국은 지원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탑 레벨에 1등은 아닙니다만은 두뇌를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젊은 두뇌들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한국은 수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가장 강점은 이민자를 수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인구가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는 이민자를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이민자는 그 밑에 있는 멕시코에서 제일 많이 오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1164만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인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인도가 239만 명, 중국이 206만 명, 필리핀, 그래서 세계의 이민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50년이 되면은요, 미국의 인구가 백인이 반, 그 다음에 유색인종이 반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백인들은 출산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색인종들은 아무래도 인구 그 출산율이 높아가지고 점점점 유색인종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거를 뭘 보면 아느냐면은 지금 초중고 이제 그 초중고 학생의 인적 구성을 보면 백인이 벌써 50% 미만으로 떨어진 게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애들이 자라면은 미국은 유색인종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 이민이라든지 입양을 한다든지 하는 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생각하면은 굉장히 자선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미국 스스로를 위하는 길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기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계에서 그 연령 국가의 연령 분포를 보면 제일 나이가 많이 맞으면 늙은 국가가 일본하고 독일입니다. 이게 왜 이러느냐? 이민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네들은 애를 낳지 않으니까 이렇게 연령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요, 중국보다도 평균 연령이 낮습니다. 31.7세인 것은 이거는 뭐냐면은 그 외국에 이민을 받아들이고 두뇌를 유입하고 그 다음에 입양을 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이민도 받고 그 다음에 입양도. 우리가 지금 어쨌든 아직은 우리가 그 입양아 수출국인데 수입국으로 바꿔야 되고 두뇌도 유입하고 이런 것들이 되면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이타적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이기적인 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말하자면 지원국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를 하나 형성하는 게 자본주의 국가인데 자본주의 국가의 부자들이 자선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억만장자 기부 모임을 보면은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0명인데 미국이 112명이 있고 이게 139명 중에 112명이 미국 분들이고 영국이 9명, 인도가 2명, 러시아가 2명, 캐나다가 2명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억만장자의 수를 보면은요.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 분들이셨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두 번째로 많은데 자선을 하는 걸 보면은 미국과 중국은 약 3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지원일 수밖에 없고 중국은 지원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신의 마지막 부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대법관의 임기가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미국의 대법원입니다. 이 미국의 대법원은 왜 임기가 없냐라고 물으면은 소신껏 정권에 휘둘리지 말고 판결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종신을 보장을 해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만일 그것이 보장이 안 되면 소신껏 재판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다른 곳은 다 부정부패가 있다고 해도 미국 대법원만은 믿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재밌는 게요. 그 미국 대법원에 동쪽 문이 있어요. 동쪽 문의 위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세 사람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 세 사람 중에 가운데 분은 모세고요. 아무리 모세는 그 미국이 유대교나 그 그리스도교의 나라니까 모세가 있는 건 당연한데 여기에 공자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물론 솔론이라고 하시는 그 철학자도 있습니다만 공자가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미국의 대법원에 그 건물 위에 공자가 올라 계시냐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것은 공자의 가르침에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무의일치라고 그러죠. 다스림을 자유롭게 한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천하무생 이귀자야 이렇게 해놨는데 평등이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평등하게 태어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자님의 생각이 바로 미국의 정신이죠. 미국의 정신은 자유와 평등이잖아요. 그 정신을 가장 잘 대변하는 사람이 공자다. 이 공자의 생각이 동양에서는 무시되고 있는 때에 말하자면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의 계몽주의 사상의 DNA가 됐고, 그 계몽주의 사상이 미국의 독립선언을 하는데 밑바탕이 됐다는 것을 나타냈죠. 그런데 이제 이 대법원의 그 건물에 앞에 보면 큰 그 동상이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정의의 묵상이다. 정의에 대한 거고, 또 하나는 법의 수요자라 해서 이렇게 칼을 들고 있는 남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정신의 마지막 보료다. 적어도 다른 데는 다 썩어도 대법원만은 깨끗하다면 미국의 정신은 유지된다라는 미국 사람들의 그 생각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 이것이 미국이 지원을 유지하는 저력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또 다른 측면에서는 미국이 지원의 몰락의 외적인 징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책을 쓰죠. 미국 시대의 종말이라든지 미국의 세계는 끝났는가,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책들을 쓰는데, 그 밑에는 미국에 있는 갈등 구조입니다. 특히나 트럼프가 당선된 후에 미국의 혐오 범죄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죠. 아시아인을 혐오하는 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흑인을 혐오하는 흑인 혐오. 그 다음에 이민자를 혐오한다든지, 이제 거기에 또 무슬림 혐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제 40년 후에는 백인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텐데, 그때 흑인들이 또는 유색인들의 세상이 됐을 때 미국이 어떻게 체제를 유지할 거냐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유대인과 무슬림의 격동이 있죠. 미국이 공격당했다. 우리가 옛날에 뉴욕의 117층의 무역센터가 공격당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유대인을 죽여라는 총격전, 증오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이 이제 왜 이런 그 유대인 문제가 생기냐면은 미국에서 그 유대인의 숫자는 한 600만 정도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데, 말하자면 대학 진학률이 유대인은 58%. 그 다음에 한 해 수입이 15만 달러 이상인 가구가 유대인들은 25%, 미국 평균은 8%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대도시가 밀지만 북동부 지역에 43%가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이어서 자랑스럽다는 사람들이 94%, 유대인으로서 소속감을 느낀다는 게 75%, 이스라엘과 연계되어 있다는 게 6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지원한 것이 한 1,4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파워 지표를 보면은 유대인들을 좀 미워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내부적으로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것이 갈등 구조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계층 갈등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이렇게 그 총기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1년에 약 3만 명
이상이 됩니다. 말하자면 총기 난사 사건들이 막 일어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일적으로 보면 참 미국은 이게 유지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한 70에서 80% 정도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고 총기 사고가 1년에 3만 건에서 한 4만 건 정도 난다는 것은 굉장히 미국을 어렵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전체적으로는 잘 사는데 또 진위 개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에서 말하자면은 상위 1%가 말하자면은 소득 점유율을 보면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은 19.34%, 20%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 OECD 주요국의 소득 불평등을 보면은 미국이 1위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다음에 진위 개수가 자본주의에서 폭동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0.4 이상이면 폭동 수준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0.440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죠. 그래서 소득 계층별 격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거를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은요. 회사 중에서 디스커버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사장의 봉급이 연봉이 1억 5,607만 달러예요. 그런데 사원들은 평균이 6만 8,397달러예요. 그래서 몇 배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2,282배 차이가 납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사장 연봉이 종업원의 몇 배냐? 27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종업원 270명분의 그 연봉을 사장 혼자서 받는 것이죠. 이것이 미국을 굉장히 어지럽게 하는 것. 이것이 그런데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이것이 말하자면 미국의 계층별 격차를 강화시키고 이것이 미국의 분열을 가속화시킨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보았죠. 지금 전 세계에서 물론 그 확진자가 3,800만이 발생했습니다만은 그 대체적으로 약 한 5분의 1 정도 미국에서 800만 명이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코로나로 얼마 정도가 사망을 했냐면 22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도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그 대범한 분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시잖아요. 물론 본인도 그 코로나에 감염됐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의 교훈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무시하는 거로부터 무시를 하면 무시한 것부터 꼭 보복을 당합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를 무시하더니 바로 코로나에 감염된 현상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가진 미국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것이 잘못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가난한 사람들은 의료보험을 들지 못합니다. 미국에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요, 해외 출생들은 의료보험에 가입 못한 분들이 대개 27.7%, 30% 정도가 가입을 못하고요. 그 다음에 히스패닉은 25%, 그 다음에 흑인은 15.9%, 이런 식으로 의료보험을 가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영아 사망률이 1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의료 시스템이 발달된 나라 미국. 그런데 가장 그 의료의 불균형이 심화된 나라가 미국이다. 이것이 미국을 무너뜨리는데 큰 공헌을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미국의 국방 예산은 계속적으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로마 제국이 왜 망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영토가 점점 늘어나면서 국방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런데 그 자체에 말하자면 그 로마 제국 자체에
그 예산은 줄어들고 국방 예산은 늘고 이것이 노마 제국을 멸망케 했다는 것과 똑같은데 미국이 역시 그렇습니다. 국방비가 맞으면 7,32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예, 중국에 비해서 3배 이상의 국방비를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갖다가 지키는 그 경찰, 세계의 경찰로서 이 국방 예산이 엄청나게 증가된다. 이것이 미국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국방비를 갖다가 분담 문제가 이슈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고도 지금까지 한 1조 정도 우리나라가 그 미국의 방위비를 분담했었는데 5배를 올려라. 5조를 올려라. 맞으면 일본 보고는 너네 한 2조 정도 수준이었는데 8조로 올려라. 독일은 뭐 한 6천억 정도였는데 맞으면 얼마 높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맹국과의 맞으면은 분열 양상을 보이는 것이 미국의 국방비 증액 현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트럼프발 세계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러니까 무역전쟁이 중국과 미국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미국과 EU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미국과 나프타. 그러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무역 전쟁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그 무역 역조 현상이라는 것이 미국을 어렵게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외적인 거고요. 미국의 지원의 몰락의 내적인 징후를 보면은 근본적으로는 프론티어 정신의 퇴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의 기본은 와스프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스프라는 거는 W는 백인이라는 뜻이고 A는 앵글로, S는 섹슨, 그 다음에 마지막 P는 프로테스탄트, 청교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미국의 양반은 누가 양반이냐면 그 앵글로 섹슨의 백인의 청교도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것이 미국 인구의 한 40% 정도, 1억 2,34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영국계,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계, 웨일즈계 이것이 이제 그 앵글로색슨의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독일이나 스위스계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바마가 지적을 합니다. 오바마는 그 2009년에 워싱턴 조지타운 대학에서 연사를 해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복잡한 재무 계산을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수출 상품을 만들어내는 과학자와 엔지니어다. 지금 미국에는 공과대학은 많은데 엔지니어가 없습니다. 이과대학 많은데 과학자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전부 뭐냐?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재무계산. 그래서 이제 2008년에 금융위기를 자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연설을 한 거죠. 그래서 오바마 시절에 한국에 대한 칭찬을 약 한 50번 정도 했습니다. 한국을 본받아라. 한국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 오바마 보고 초등고등 학생들한테 퀴즈를 내라고 하니까 한국사랑 퀴즈를 냅니다. 이와 같이 오바마가 한국의 그 역동적인 발전을 칭찬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미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미국이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1년에 1조 5천억에서 2조 가까이 재정 적자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재정 적자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무역 수지 적자예요. 상품 수지 적자. 2018년에 보면은 약 9천억 정도의 적자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맞으면은 부채가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그 부채는 주로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가지고 있죠. 무역 적자도 중국 때문에 나고 부채 증가도 중국 때문에 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이 지원 국가를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유를 구성합니다. 미국을 구체적으로 어렵게 하는 3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업인들에게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살리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만 미국에서 수출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미국의 로스쿨이고요. 변호사를 양성하는 로스쿨이고 두 번째는 미국의 MBA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미국의 그 변호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적으면 법의 수호자지만 많으면 법률을 교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의 변호사가 약 90만 명 정도 됩니다. 매년 한 5만 명 정도가 배출이 되는데 여기서 많은 그 소송 문제, 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 문제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가 펀드 매니저입니다. 이것도 적으면 경제를 촉진하는 사람이지만 많으면 경제를 문란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펀드 매니저의 최고 연봉을 보면요. 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사이먼이라고 하는 분이 1조 4,100억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직종별 고소득자를 이렇게 이제 평균 20명의 평균 소득을 보면은요. 그 사모펀드 매니저들이 1년에 6,180억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340억밖에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펀드 매니저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보다 20배 정도 많은 돈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이거는 사소한 얘기입니다만은 수의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으면은 생명 존중자지만 많으면 생명의 혼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그 애완동물을 위해서 1년에 지출하는 돈이 한 8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80조라는 것은 독일의 국방 예산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늘어진 개팔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개집에 에어컨이 달린 집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 경제를 어지럽히는 세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고 기업들에게 질문을 하면은 기업들이 파업이 아니고 파업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PL이라고 얘기합니다. PL이라는 건 제조물 책임이라는 거죠. 이게 소송이 붙어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예를 간단히 들어보면은 현대 기아차의 연비 과장 소송입니다. 여기서 현대 기아차는 소비자들한테 4천억을 배상한 사건입니다. 이 연비 과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자면 소나타가 1리터로 몇 킬로를 가느냐. 선전은 15킬로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2킬로밖에 가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손실을 입었다라는 소송인데 이것에 4천억을 배상한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미국의 PL 소송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패스트푸드에다가 말하면은 비만된 남성이 전화를 했어요. 내가 당신네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었더니 뱃살이 꼈다.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또 다른 얘기는요.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서 커피를 빼다가 그 커피를 쏟아가지고 말하면은 화상을 입은 여자가 소송을 해서 270만 불을 받아낸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건 뭐냐? 그 맥도날드 그 커피에 자동 커피기에다가 말하면 이 커피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오. 이 얘기를 안 써서 자기가 주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 IBM이 소송이 벌어진 걸 한번 볼까요?
컴퓨터를 오래 다루면은 맞으면 오십견 같은 게 온다는 거를 계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 경고를 안 해가지고 내가 컴퓨터를 오래 쳐서 맞으면 내 어깨가 아프니 어깨값을 물어내라 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미국 최고의 펀드 매니저 제임스 사이먼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하려고 그래요. 이 제임스 사이먼스는 미국의 MIT에서 수학과를 졸업해가지고 1961년에 미국의 UC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헤지펀드 회사에 있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이 성능이 좋으냐면은 1988년에서 2018년까지 3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39.1%입니다. 우리나라 그 펀드들 뭐 1년에 3% 얻으면은 대단한데 그게 13배 정도였죠. 그러니까 미국에 맞으면은 그 워런 버핏이라는 조지 소로스가 투자의 귀재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귀재 중에 귀재입니다. 그래서 한 해에 최고로 많이 번 때는 3조 5천억을 번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직원이 약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완전히 이공계 출신 박사가 아니면 고용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맞으면 완전히 그 노름판의 왕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특히나 MIT 공대 출신 중에 펀드 매니저로 진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맞으면 제임스 사이먼스에 대한 영향을 받은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공계 기피 현상 설명드리겠습니다. MIT 공과대학에 가보면은 MIT 공과대학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대학이냐라고 물으면 이 대학 출신이 노벨상을 77명이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대학이죠. 그런데 이 대학의 학생들 중에서 졸업생들을 보면은요, 어디에 제일 많이 진출하느냐, 이건 놀랍게도 컨설팅이나 금융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지 전자라든지 이런 데는 한 명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욱 놀라운 거는 이 MIT의 공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63.6%가 외국인 국적자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은 제일 많은 게 중국이고 두 번째가 인도고 세 번째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MIT 공과대학을 뭐라고 부르느냐, 적군장교 양성소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라고 이제 물으면 그 MIT 공과대학을 졸업한 박사가 취업을 하면은 1년에 약 6만 달러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석사, MBA, 그 슬란스쿨이라는데 슬란스쿨을 졸업한 사람은 12만 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으로서 MIT에서 박사학위 받는 사람들은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죠. 왜? 박사학위를 하려면 맞으면은 5년 이상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MBA는 2년만 하면은 12만 불을 받는데 5년 해가지고 6만 불도 못 받는데 진출한다면은 뭔가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MIT가 이제는 맞으면 전부 박사 과정을 외국인 차지고 내국인들은 MBA나 들어가서 펀드 매니저로 진출하는 게 미국에서 굿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미국을 어렵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MIT 대학은 좋은 대학입니다. 왜 좋은 대학이냐면 이 MIT 대학의 등록금이 대체적으로 약 한 5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반 정도가 받으니까 1인당 등록금을 내는 것이 2만 5천 달러 정도 내는데 그 MIT 대학의 한 학생의 1년에 쓰는 비용이 25만 달러입니다. 그러면은 MIT 학생들은 2만 5천 달러를 내고 25만 달러어치의 베네핏을 받는 거죠. 10배 튀길 수 있는 대학이 그런 게 좋은 대학이죠. 그런데 이 혜택을 미국 사람들이기보다는
외국인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적군 장교, 양성소가 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오늘의 무역 적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우수과학자의 독식 문제가 있는데 독식 어디에서 제일 많이 해요? 우주국 같은데 이런 데서 다 독식을 하고 맞으면은 뭐 GM이라든지 G라든지 이런 데는 MIT 출신 맞으면 학사들을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나라냐? 그 잘 나가던 미국이 고속철도 하나를 못 만들어 가지고 한국의 여기 그 슈어 제네거라고 하는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한국에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고속철도 놓는데 그거를 구매차 왔죠. 반면에 중국은 완전히 고속철도에 전 세계 고속철도에 약 50% 이상을 중국은 깔고 있는데 미국은 고속철도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 그 이제 그 암추랙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그 100km 이하짜리 철도만 있지 300km 이상의 고속철도가 미국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미국은 한국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은혜로운 나라였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는 극복해야 되는 나라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에서 맞으면은 미군이 어느 정도냐면은 약 한 180만 정도가 참전을 해가지고 전사자만 약 4만 명 가까운 전사자가 났습니다. 그게 우리나라한테는 맞으면 은혜로운 나라죠. 그 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미국이 원조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조한 그 1945년에서부터 1999년까지 국제기구를 보면은 CRIK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이제 그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맞으면 원조를 받아가지고 역으로 원조를 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 ODA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맞으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협력 관계에 있는 1년에 한 약 1조 5천억 정도를 가나, 네팔, 라오스, 르완다, 모잠비크 이런 데 우리가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종교가 어느 종교가 제일 많냐? 2005년만 해도 불교가 1등 국가였는데 2015년에 인구 센서스에 보니까 개신교가 한국 최고의 종교로 올라섰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미국 선교사들의 선교 얘기죠. 그래서 복음화에 성공한 국가가 전 세계에서 이제 어느 나라냐? 한국입니다. 지금 국가별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은 미국이 약 46,381명 정도, 한국이 21,000명으로 세계의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학교를 많이 지었죠.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 계통하고 장로교가 있는데 장로교 계통에는 연세대학교라든지 숭실대학이라든지 서울여자대학, 계명대학, 한남대학교, 전한대학이 있고요. 감리교는 이화여자대학교, 모건대학교, 협성대학교, 전주대학교, 배재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등 이 감리교 계통에서 선교사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를 물론 목적했습니다마는 교육 사업을 해서 한국이 발전하는데 가장 기여를 많이 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원조한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50년대 맞으면 6.25가 발발하자 미국은 우리한테 먹을 걸 갖다 줬어요. 우리 어렸을 때 우유가루라든지 밀가루, 옥수수가루를 이렇게 맞으면 원조 받은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식량 원조가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1955년에 충주 비료공장이라는 공장을 착공해서 비료를 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년 후에는 1966년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이런 공장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연구소다. 그리고 그 5년 후엔
1971년 2월에는 지금 카이스트를 한국과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면 인재 양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먹을 거 하다가 비료, 그다음에 기술, 그다음에 인재 양성 이렇게 말하면 단계적으로 한국 발전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내가 이걸 잘하냐면 저는 이 네 개의 가장 큰 수혜자다 이렇게 봅니다. 경금은 1950년부터 그 우유가루, 밀가루를 타 먹고 자랐고 1955년에 충주 비료공장을 지었는데 제가 마지막 충주 비료공장의 기술계획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60년에 만든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제가 위촉으로 책임연구원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과학원의 1기 졸업생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서 저만큼 미국인들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아마 저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냐? 미제는 한국인들이 갖고 있었던 꿈의 제품의 나라였습니다. 우리 6.25가 났을 때 그때 제니스 라디오 하나만 있어도 그 집은 부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RCA TV죠. 그 다음에 GE의 냉장고, 그 다음에 월풀의 세탁기. 그리고 6.25가 끝난 다음에 그 GMC 트럭을 한 대만 가지고 있으면 부자 중에 부자죠. 그걸로 뭘 만들었어요? 우리가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학의 박사 학위증 이것이 전부 한국인들의 꿈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꿈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입양아를 수출하고 미국에 이민을 가고 그리고 말하자면 유학생을 많이 파견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말하자면 유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때는 세계 1위의 유학생 파견국이 된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인의 꿈의 나라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상부상조의 나라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에 수출을 해가지고 약 한 200억 달러 정도의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죠. 이게 우리가 이제 벌써 미국과는 상부상조의 나라다. 이게 무역으로 대등하게 하면서 세계에서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꿈의 나라에서 타산지석의 나라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장면은 미국의 지사의 임원들이 한국에 와서 사물놀이를 연습하는 장면입니다. 미국의 이멜트 회장은 요새 지가 어렵잖아요. 이제 어려운데 그 지의 그 돌파구를 한국의 그 다이나믹스 망에서 찾는데 그 다이나믹스의 한국의 원천이 뭐냐고 봤더니 사물놀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그 지 임원들에게 사물놀이 공부를 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미국의 MBA들이 말하자면 10여 년 전만 해도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본으로 갈 필요가 없죠. 일본의 소니를 완전히 물리친 게 한국의 삼성전자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가사키 중공업이나 이런 데를 물리친 것이 한국의 현대중공업이죠. 일본의 신일본제철은 포스코이한테 완전히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승자를 배우러 오기 위해서 미국의 MBA들이 전부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전시장에 가서 보면은요, 가전, 생활가전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1등이고, LG전자가 2등이고, G가 3등, 월풀이 4등입니다. 마찬가지로 TV도 보면은 당연히 삼성전자 1등이고 LG전자가 2등이고 나머지들이 기타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의 많은 제품들을 우리 한국의 제품들이 이기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지원국가로서의 저력과 지원국가의 몰락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0분간
충분한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다음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애플사에게 한국에 갈 길을 묻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